네, 오늘도 월요일 힘차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하시죠.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월요일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네. 주말 사이에 뉴스가 진짜 많았어요. 월요일마다 저희가 뉴스 따라가기가 바쁜데 이번 주는 저는 특히나 속상한 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고용보고서 쇼크도 놀랐는데 저는 미국 현지에서 네. 우리 기업,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좀 마음 아프게 이렇게 구금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동맹국에 대한 저는 약간 배신감도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요. 일단은 뭐 예상으로는 전세기 타고 10일 정도에 지금 귀국하는 수순이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적 절차가 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음. 고용 쇼크 말씀해 주셨는데 뭐 7만 명대 예상했었는데 2만 명대가 3분의 1 나오고. 토막인 그러게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지 음.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상승불 켜고는 있지만 네. 확실히 계속해서 요즘에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음. 상황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월요일에 남자 모셔봐야 되겠네요. 빨리 네. 뉴스를 우리가 좀 궁금한 것들 다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약간 구도가 위치가-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역진 차장입니다. 네. 주말에 뉴스 진짜 많았죠. 네, 많았습니다. 네. 뭐 발표도 많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시장이 음. 마치 종종 오는 뭐 개화 늑대 시간과 같이 이게 좀 시장이 리세션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가? 이렇게 좀 갈팡질팡할 수 있는 시장이었고 오늘 아침에도 많이들 좀 고민도 많으셨고 네. 걱정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사실 이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화 늑대 시간은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이고 오히려 보이는 지표들은 그냥 미국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로 사실 저는 소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금만 올라가면 안전자산 쏠림입니다. 자, 그런데 은이 같이 올라간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위험자산 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에는 잘 없던 지표인데 최근에 또 잘 볼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마치 금과 알트코인 은을 네. 대변하는 건데 도미넌스. 맞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도미넌스가 막 올라가면 비트코인만 쏜다라고 하는 거고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좀 돈이 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비트코인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도미넌스라는 지표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즉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올라가는 것보다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금 시장, 그러니까 이 과거에 골드라고 할 수 있는 금은 비율로도 그렇고 최근에 신금은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도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시장 지표만 보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신경제나 구경제나 모두가 공감하는 바로 화폐. 환율인 거죠. 환율이 안정됐습니다. 금요일날. 자, 그래서 저는 과거 팬데믹 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워낙에 극단적인 경우이긴 네. 합니다만 미국의 경제가 조금 더 다른 나라 대비 더 안 좋아질 때 그때 미국의 화폐가 상대적으로 좀 싸질 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내릴 때 이럴 때 신흥국 자산들의 가치가 좀 올라갔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특히나 국내 증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 금요일 시장 이후 첫 번째 개장한 것이 우리나라 증시이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그 이후에 유럽 증시라든지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더군다나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은 더 네. 강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저는 코스닥이 좀 어색한 이제 수식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올해 정말 금강불개 테마라고 하는 바로 재평가라고 네.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올해 코스닥도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가 좀 있네. 네, 밸류에이션으로가 아니라 늘상 우리가 반복됐었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해 다음에는 코스닥장이 왔었는데 올해는 그게 깨졌어요. 왜냐? 24년도에 밸류업, 그 다음에 25년도에 상법 개정 때문에 그게 깨졌는데 자,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코스피에 대한 쏠림은 상반기에 좀 지나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적으로 돈의 흐름에 대한 재평가가 코스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 트리거가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방향성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 서두에 뒤에 요약을 하기보다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기존의 재평가는 삼성그룹주 또는 지주사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이 남은 것이 바로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미국에서도 확인된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로 지금부터 공략해야 될 핵심 테마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속도감 있게 그래서 결론부터 내주시고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네.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표 보니까 이벤트 먼저 짚어주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9월은 제가 여러 가지 구도를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이벤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자,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FOMC, 두 번째는 연휴입니다. 자, 연휴요? 보시면 말부터. 네,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미국에 이제 휴가나 우리나라에 연휴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9월 말에 한번 보시면 29일, 30일부터는 아무래도 그 이후에 있을 추석에 대한 경계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수급이 공백이 생길 수 아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일부터 26일 주간에 주가가 좀 좋다라고 하더라도 29일에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양도세에 대한 결론이 이때까지도 나지 않는다면 이 흔들림은 조금은 더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변동성 이벤트고요. 두 번째가 경기 지표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좋게 나올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연준의 블랙아웃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마침 물가 지표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결론이 났어요. 경기 지표는 산업 지표는 양호한데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말씀드릴 텐데 자, 그리고 이제부터 연준의 블랙아웃 이제 월러 이사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키시카리가 얘기하거나 이제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직후에 우리가 대비할 이벤트는 FOMC입니다. 네. 자, 그런데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에서 상수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남은 미션이 뭐죠? 회수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기 지표로 금리 인하를 하니 마니는 결정이 되는데 자, 시장이 반영한 이후에 그 다음 더 나가려면 금리 인하 횟수가 1회라면 연내로 1회라면 불만족스러울 것 같다. 자, 그런데 1회 이상 하려고 하면은 이번에 발표될 PPI와 CPI가 너무 중요하고 자, 그런데 4월 달부터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지난달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CPI보다 PPI에 대한 무게감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관세에 대한 영향을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 결론은 12월 달 2회 인하하는 기대감이 이번 주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유는 지난달에 확인된 PPI를 보면 사실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PPI가 올라갔다라고 보기보다 이제 관세랑 별 상관없는 업종들이 좀 많이 물가가 올라갔던 적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고용이 둔화된 만큼 경기가 좀 톤다운 된다라고 하면은 따라서 우리가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수입 양이 좀 줄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것처럼 수입의 양이 줄면서 PPI는 조금 안정됐으면 하는 희망과 전망을 같이 섞어 좀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12월에 변동성이 높아진 다음에 결론은 12월에 2회 정도 인하를 시장이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첫 번째는 경기 지표, 둘째 주는 연준의 블랙아웃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FOMC에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이제 어떤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연휴에 대한 수급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전략인 거죠. 단기 흔들림은 어쩔 수 없다. 자, 그런데 흔들림을 우리는 사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9월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핵심은 남의 패닉을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또 리세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럴 때 남이 좀 파는 물량을 우리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첫 번째 경기 리뷰를 좀 자세히 해보면 네. 핵심만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위에 헤드라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내 공유를 하고 왔는데 제조 영어로 업, 고용 다운, 금리는 완전 테이크다운 됐다라고 테이크다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보면 지금 보면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PMI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원래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였는데 서비스업 PMI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나쁜 것으로 우려가 됐던 것들이 생각보다 좋으면 좋은 것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유럽의 제조업입니다. 네. 자, 유럽의 제조업은 그럼 왜 좋아질까요?
사실은 이거는 금리 인하 효과를 후행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통화 정책의 12개월 뒤에는 제조업이 살아나는 경험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이제 유럽이 먼저 내렸으니까요. 유럽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다음 순서로 내리면은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민간 고용이에요. 자, 이게 PMI가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고용이 안 좋아서 리세션 우려까지도 이제 일부에서는 좀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실제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54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나온 게 맞죠. 즉 이게 제가 이번 고용은 지난달 치보다 직전과 직전에 수정치를 사람들이 많이 볼 거다. 네. 이유는 9월에 보정이 많다. 네네. 자, 그래서 실제 이번에도 2달 전께 크게 보정이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네. 전환이 된 그렇죠. 거죠. 6월기. 예, 54개월 만에 마이너스인 거죠. 어. 자, 그래서 금리는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진 것이고요.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더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이제 여러 가지 좀 신호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실제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하 전망을 보더라도 지금 페드워치에서 이제 0회와 1회가 가장 높았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1회와 2회가 다시 한번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지금의 기대치는 9월엔 무조건 한다. 그 다음에 9월의 메시지를 보고 12월까지 한 번 내지는 2번 더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권 가능성도 올라왔죠. 그렇죠. 네. 지금 한 11%? 네네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네. 거는 자, 고용이 좋지 않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뭐 네. 경기야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죠. 네. 자, 그런데 하지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것을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대단한 이슈였을까요? 사실 근데 저희가 네, 쇼크라고는 우리가 네, 부르고 있는데. 맞아요. 그건 예상치가 그랬던 것이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고용 시장의 둔화를 야기하는 것이 1월부터 지속이 됐습니다. 관세라든지 이민자 정책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 도지까지. 즉 첫 번째는 도지인데 도지는 정부에 대한 일자리를 감소시켰어요. 네. 근데 이번에 순감에서도 정부에 대한 고용이 순감된 것이 너무나 기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관세인데 자, 관세를 감내해야 되는 유통 체인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 기본적인 투자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의 신규 투자를 예를 들어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더라도 그게 노동자들을 정말 많이 필요한 투자일까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동화된 공장이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민자가 밖으로 쫓아내지고 있죠. 우리 아까 말씀하신 우리도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구금이 됐듯이 자, 이런 거는 기업들이 고용을 할 때 보통 미국 기업에서 한 10% 정도 이제 이민자들의 고용을 한다라고 네. 쳤을 때 이 이민자들을 포함한 고용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근데 고용하려고 하는 이 이민자가 지금 미국 내에 존재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의 이슈, 아까 말씀드렸던 도지, 이민자 정책, 그리고 관세 요 세 가지가 어느 정도는 사실 시점의 문제이지 고용이 안 좋게 될 거다라는 것은 이미 컨sen서스가 됐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 이것을 금리 인하의 트랙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리세션의 신호로 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냥 편안하게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다음 장표 한번 봐주시면은 네. 연준의 지금 바로 파월에 제가 이제 트럼프는 타코, 파월은 파코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렸죠. 근데 파코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미 시장 현재 연준인 파코의 기대감은 바로 파란색이 보시면 미국의 국채 10년물 추이예요. 이 회색이 이 금리의 1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자, 이게 잘 보시면은 상당히 큰 변곡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뚫고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 장기 평선을 극복 못하고 확 하고 빠질 것이냐. 자, 통상 장기 이평선의 위와 아래에서 한 방향성을 가지고 크게 움직이면 이게 추세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주식이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금리는 사실 이론상으로는 현재 인플레이션율에서는 뭐 3.5%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기술적인 신호로는 더 이상은 4%, 4.5%, 4.4% 이런 시대는 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신호들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지금의 파월의 연준에서도 그러한 신호는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내년도 5월에 바뀔 연준 의장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트럼프도 3명의 후보를 얘기를 했어요. 투 케빈과 월러. 월러. 맞아요. 예. 네. 근데 여기에서 폴리마켓에서 반영된 네. 차기 연준 의장의 확률은 아직까지는 월러 월러. 연준 이사가 아. 1등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오. 차이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월러의 그래서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자주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가 이거 조금 뭐랄까요? 제 얼굴에 침 뱉기일 수도 있는데 각 하우스에서 저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왜요? 시나리오 전략. 어. 뭐 어떤 건 50% 확률, 어떤 건 20% 확률, 어떤 건 10% 확률. 근데 제일 높은 것도 50%면 그것도 반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나리오 확률 전략을 하지 말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의 베이스를 사전적으로 우리 전략을 취하고 그게 틀렸을 경우에는 그때 조정하는 것이 맞다. 실제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연준은 뭐죠? 월러 연준 이사가 지금 폴리마켓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러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월러의 핵심은 노동시장이 약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번 고용지표 발표 전에 얘기한 겁니다. 자, 금리 인하는 그 전에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미 약세를 했어요. 그러면 노동시장의 약세가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조금 더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연준 위원들도 자, 월러의 의견에 상당히 많이 동조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어떤 외신의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는 고용이 늘어나는 사이클이 54개월 만에 끝났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뭔가 더 심각해 보이고 시장의 분위기, 금리 시장에 대한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 시장 약세와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이 월러의 기존의 주장이었는데 월러가 맞았기 때문에 월러의 이야기의 무게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죠. 자, 이렇게 되면 월러의 두 번째 이야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관세의 장기 인플레이션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번에 직전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관세보다 더 걱정인 것은 노동시장이라고 고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월러의 이야기가 파월의 이야기 속에서도 어느 정도 단서는 저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존까지 노동은 괜찮고 관세는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렸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제 노동시장의 약세는 확인이 됐고 이번에 PPR을 통해서 관세에 대한 영향도 별로 없더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1회가 아니라 2회가 아니라 전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성을 우린 열어둔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호재예요? 전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 왜냐하면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가? 고용은 맞아요. 근데 고용이지 실업률은 아닙니다. 리세션은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나옵니다. 네. 실업률은 유지 정도. 그렇죠. 4.3? 예, 네. 맞아요. 이게 3룰에 따르더라도 사실 지금은 4% 초반에 누워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개월 내에 0.5%가 확 올라가는 사이클은 사실 물리적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나오려고 하면은 실업률이 4.7 이상까지는 가줘야 3룰에 따라서 리세션 신호가 나오는 것인데 자, 근데 이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정부발 고용 해고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사실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네. 이게 갑자기 막 늘어나기는 어려워요. 이번에도 실업률이 0.1%포인트 실제로 소수점까지 하면은 0.08 정도 늘어난 건데 네. 사실 여기에서 연준도 처음에 메시지는 이거죠. 경제에 내가 일자리가 없다가 일을 할 의사가 없다가 일을 하기로 한 경제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뭐 고용도 좋아야 되고 실업률도 좋아야 되겠지만 고용은 조금 안 좋고 실업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리세션 우려까지 번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네. 산업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 지표가 좋은 상황에서는 저의 이야기가 조금 더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국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중국이 전승절을 끝났죠. 자, 그런데 이 중국이 세 가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8년도에는 혼자 싸웠는데요, 미국과.
지금부터는 동맹을 활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전승절에서도 푸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김정은이죠. 이제 같이 이 3자 구도를 어떤 사진이라든지 네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부양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청약제도만 거기에 살아야 그 집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축을 매수하는 것도 그 동네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일선 도시까지도 네. 이제 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중국은 사실 일선 도시에 그걸 풀면 너무 지나치게 외주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기존에 텃세에 있는 이 기존 주민들이 좀 싫어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막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생기는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 중국의 오랫동안 그리고 베센트가 계속 지적한 무한히 생산되는 재화, 바로 이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산 기조가 너무나 뚜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죠. 사실 포스코홀딩스도 같이 갈 법한데 네. 최근에 보면 포스코가 공사장에서 사망 사고가 있을 그렇죠. 뻔하거나 네. 또는 최근에 H&M 인수 인수합병, 뉴스와 네. 같은 약간 왜 그러나 싶을 약간 부정적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제철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쏠리는, 외국인 수급도 실제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죠. 네. 자, 우리나라 시장이 뭐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대단한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한국의 거버넌스,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뵈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네. 보시면 최근에 나온 뉴스들만 하나 확인해서 보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법 개정은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한정혜 의원이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시죠. 양도세 50억 원에 대해 정부와 소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실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 최근에 양호한 배경이기도 한데 정부가 이 바이오 수출을 2030년까지 2배 늘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여기에서 토론회를 했었어요. 네. 예. 근데 K바이오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정말 그 동네에서 어떤 그 굴지의 바이오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삼바, 그다음에 알테오젠, 네. 우리 오름테라퓨틱스와 같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의 이제 고민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상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르게 만들겠다고 정부에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나라의 바이오는요. 이제까지 없었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없었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옛날에 바이오는 제약사였죠. 그 다음에는 바이오텍이었고, 근데 지금은 바이오텍이 임상을 마치고 생산해 나가는 네.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빅파마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사이클인데, 우리의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제 개선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정부의 화답은 풀어주겠다 네. 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이오 업종, 자, 이런 부분들에는 이제 매수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네. 국무회의에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벤처 모펀드를 증액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게 보시면 이 벤처 투자라고 하는 것이 네. 어떻게 정부에서 이어지냐면, 자, 산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술금융, 자, 이런 부분들에서 모펀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펀드의 5배에서 10배가 민간 자본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벤처에 들어가는 돈은 보통 모펀드 곱하기 5에서 10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펀드의 금액을 1천억에서 최대 5천억까지도 늘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그럼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벤처 투자 회사들. 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벤처 투자에 상장된 업체들도 시가총액이 합산으로는 꽤 늘어날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장 시장에서 비상장으로까지도 우리의 어떤 생태계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 상장되어 있는 벤처 투자 회사들, 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요것만 하고 제가 요약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약은 사실 앞에서 했네요. 네.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조방원이 좀 쉬고 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LIG 넥스원, 하나오션과 같이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단기로는 있는 종목들이 쉬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9월과 10월에 부정적 계절성, 즉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빠지는데 여기에서 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단기 밸류에이션 오버슈팅, 그리고 이런 것들 살 찬스는 10월 중순에서 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자, 반대로 싼 종목들, 한국조선해양, 현대글로비스, 삼성생명, 자, 이런 종목들이 자 8월 1일부터 주가가 20%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주가 수익률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게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과 자동차. 아, 그래요? 전 지게차 만드는 회사가 저기에 있나 지금? 예, 와, 잘 예. 만드셨다. 지게차. 예, 지배구조 개편과 자동차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정말 이제 증시를 떠받쳐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저평가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밸류업 시즌 2였습니다.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약간 무지성 매수도 없지 않았었어요. 이거는 제 개인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게 살려고 금융주를 노렸던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이건 뜯어보면 개인들이 옳습니다. 개인들이 삼성그룹주의 지배구조 개편을 베팅하셨는데 실제로 최근 보시면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CJ, 자, 이렇게 단순히 그냥 지주라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노렸으면 좋겠고, 또한 연말까지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제일 싼 거는 자동차고요. 네. 근데 자동차의 탑라인 완성차는 그리 나오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의 폼팩터 변화나 새로운 혁신,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라고 말씀드렸고 관련주를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결국에는 업사이드 게임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업사이드 게임, 최근에 주가 수익률로도 왜 은행은 조금 별로고 보험은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업사이드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재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피어 대비 우리가 더 싸야 돼요. 반대로 글로벌 피어의 평균 정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에서 업사이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은행은 보시면 글로벌 평균이 한 1배 정도 수준, 지금은 0.5배, 즉 천정이 0.5배에서 1배 정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보험은 1.5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보험이 업사이드가 더 나오는 상황인데 이 보험주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룹사들의 지배구조 패를 좀 쥐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은행은 주인이 많이 일본계이거나 아니면 뭐 정부이거나 자, 이런 부분들이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을 비롯해서 많은 지배구조의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업사이드 게임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고, 업사이드가 다른 업종 대비 아니면 한 업종에서 이제 업사이드가 좀 더 열린 종목들을 9월과 10월에는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속도감 있게 여기까지 받고 광고 네. 잠깐 듣고 뒤에도 준비된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볼까요? 댓글창으로 네. 굉장히 궁금한 질문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들이 2부에 좀 들어가 맞아요. 있거든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월요일 이혁진 차장님과 시장 얘기 나누고 있는데 네. 자, 코스피 코스닥 0.3%대, 0.6%대 상승해주고 있는데 좋습니다. 일본 니케이가요 4상 최고치 경신했네요. 아, 그래요? 네, 차기 정권 뭐 확장 재정 기대가 뭐 이런 아하,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좀 있군요. 그렇군요. 네.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사는사님께서 알테오젠 이전 상장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그 내용이 좀 있어서 일단은 그러게요. 해외와 국내 네. 리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자, 먼저 질문을 제가 살짝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 핵심 질문 몇 가지만 놓고 보면 좋아요. 첫 번째로 일본의 강세 배경은 지금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제 실각을 하고
이제 내려오고 새로운 총리 후보들이 아베노믹스, 아베 계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2013년도에 세계 화사를 시작한 인물인 거죠. 즉 이제 좀 완화적인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기대하기 때문에 일본이 좀 오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CJ도 궁금해하셨어요. CJ는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거는 강세 배경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J의 시가총액은 한 4, 5조 원 정도. 그리고 CJ 올리브영에 기대할 수 있는 시가총액은 언론에서 많이 나가면 한 9조 원까지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합병 기대감들이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합병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예전에 CJ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상장이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좀 CJ 지주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율이 할인율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리브영이 CJ에 어느 정도 반영되냐에 따라서 CJ의 시가총액이 그냥 고무줄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뭐 아래로 움직이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할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좀 위로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보도 나왔을 때 이제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실 네. 무근이고 뭐 네. 검토한 바 없다. 근데 이제 경험상 이런 네. 게 이제 막 이렇게 소문이 네. 나고 이러면 보통 해요. 나도 그게 궁금해. 진짜 이거는 이제 번호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네. 아, 그러시겠어요. 조심스러운데 네. 예, 조심스러운데 예, 조심스럽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조심스럽게. 맞아요.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네, 저렇게 네. 말씀하셨던 것 네, 자, 같은데. 준비된 내용 자, 가죠. 네. 그 다음에 해외 리뷰와 국내 네. 리뷰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해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하락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좀 달라지는 점은 좀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네.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인들이 전반적으로 위클리로 좀 좋지 않았었고요. 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생겨나면서 소재 업종들이 조금 이제 하락하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자, 반대로 올라간 종목들이 흥미로운데 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닥 소외가 끝날 것 같은 사이클을 이제 해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까지 별로 주가가 좋지 않았었던 뭐 딜리버리 히어로라든지 바이두라든지 네. 자, 이런 종목들이 차트로 보면 다 비슷하게 쭉 빠지다가 갑자기 팍 하고 한 10% 올라버리는 상황들이 이번 주에 좀 목격이 됐다. 즉 금리 하락 때문에 하이 퀄리티 주식들이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로우 퀄리티라고 좀 기업가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로우 퀄리티 종목들이 좀 반등하는 상황들이 이번 주에 해외에서도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한번 투영해 보면 이제까지 뭐 안 좋을 거라고 하는 종목들이 안 좋게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됐고 주가가 앞으로는 낙폭과대 매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종목들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상식적인 선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요. 자, 이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갈 때조차도 사실 크게 모멘텀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 게임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장기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 실적이 좋아도 폴어비스 주가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엔 바로 제조업보다 더욱 심각한 경쟁력 싸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중국의 코더들, 코딩을 하는 분들의 임금이 우리나라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뭐 AI가 문제가 아니라요. 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쉽게 생기기 어려운 아주 큰 미션입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정부에서 각 산업별로 여러 가지 좀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숙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게임은 정말 많은 코딩하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산업이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5분의 1, 많게는 10분의 1까지도 싸게 그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게임에 대한 ROI가 완전 달라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게임주들은 빠지지만 텐센트는 신고가 한번 갔었거든요. 네. 자, 이게 아주 크게 갈리는 제 자본력 차이, 경쟁력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로 오른쪽엔 지난주에 제가 어느 정도 예고했던 대로 소재와 헬스케어 업종들이 해외에서는 좀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이 소재와 헬스케어는 올해 가장 부진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반발 매수세가 됐을 경우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려아연이라든지 뭐 한올바이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원익 IPS 네. 그리고 OLED 아무래도 폴더블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산 네오록스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헬스케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좋은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스케어나 소재는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크게 부진한 섹터였습니다. 근데 8월 들어서 한번 보시면 유럽에서 헬스케어가 먼저 움직였어요. 제가 유럽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제조업 지표도 소개를 드렸지만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네. 유럽. 자, 그러면 어떤 금리 인하 이후에 국가별로 징후가 나왔을 때는 유럽이 먼저 나오는 것이 뭐 상식적인 선이겠죠. 근데 유럽이 먼저 헬스케어나 경기소비재 소재들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미국, 그 다음에 한국으로 따라서 비슷한 양상들이 나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의 바이오 ETF와 노란색이 바로 바이오 ETF고요. 파란색이 반도체 ETF입니다. 네. AUM인데요. 바이오에 돈이 가기 시작했고 반도체에서는 조금은 그 AUM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이게 반도체의 셀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바이오에 대한 매수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이 또 하나 제가 내년도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삼성전기와 LG노텍, 그냥 우리나라 IT 하드웨어의 대표 부품주들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차트로 그려봤습니다. 네. 보시면 파란색이 삼성전기고요, 노란색이 LG노텍입니다. 언제 비쌌는가를 보면 앞으로 언제 비싸질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보시면 첫 번째 삼성전기와 LG노텍이 PBR이 비쌌을 때는 LTE가 상용화 됐을 때, 네. 스마트폰이 대중화됐을 때예요. 당연한 거죠. 이때는 PBR이 뭐 3배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한 번 더 업사이드가 왔을 때는 5G 그리고 폴더블 처음 출시됐을 때, 자, 이럴 때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이 팬데믹 직후에 그러니까 전체 모든 부품들이 쇼티지 됐을 때, 자, 그리고 지금 평균적으로 하단 그리고 거의 최하단 수준까지 내려간 이런 밸류에이션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스마트폰 대중화에 맞먹는 폴더블 대중화가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유는 일단 스마트폰 자체가 바 스마트폰 정도의 스펙을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바 살 사람과 폴더블 살 사람이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AI를 쓰는 것이 폴더블이 조금 더 편해질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핵심 이유입니다. 예뻐서. 아니요. 뭐예요? 고령화. 아. 고령화요? 예. 화면이 커진다는 건가요? 우리는 점점 더 안 보일 거고요. 아. 글씨를 크게 보려고 하는 니즈는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것까지. 실제 그래서 안과 데이터를 그 글로벌 안과 시장 전망을 보면 거의 이 눈 관련 질환이요 앞으로 한 5년마다 3분의1씩 늘어납니다. 아니 그리고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너무 보니까. 그렇죠. 예. 좀 그러니까 그런 눈이 우리는 안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도 안 좋아질 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작은 스마트폰 시대, 우리 옛날에 왜 초콜릿이라든지 카이 스마트폰 그 핸드폰처럼 작았어요. 점점 작아졌잖아요. 뭐 어떻게 자판 쳤는지 예,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젊어서 그렇고 점점 더 커지는 대화면의 시대가 올 건데, 아. 자, 근데 문제는 기존의 바 스마트폰의 스펙을 유지하면서 대화면을 제공할 수 있는 거는 폴더블밖에 없고, 내년도에는 애플의 폴더블이 그런 신호탄을 한 번 더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단인 이런 IT 부품주들이 네.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떠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 실제 이거를 중요한 건 이벤트죠. 이벤트가 없으면 IT 부품주들은 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내년도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후년도 상반기까지 모두 IT 새로운 폼팩터의 사이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폰 폴더블, 그리고 26년도 중에 테슬라의 계획대로라면 옵티머스의 양산까지도 남아있고, 또한 우리나라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3만 대 규모 양산을 한다라고 하죠. 자, 센서는 똑같이 우리나라 LG이노텍이나 이렇게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카메라나 뭐 전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기존의 IT 부품 업체인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들이 거기 좀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적은 당장엔 모르겠지만 밸류에이션은 조금 더 고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빨리 진행을 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핏하게 맞춰가는 맞아요,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뭐 감사해요. 특별한 네. 게스트가 한 분 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는 지주사예요. 자, 지주사가 제가 왜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는가? 이게 그냥 밸류업 시즌2와 뭐가 다른가?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가 아니고, HD 현대그룹이 최근에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쵸. 여기에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가? 자, 보시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지주사와 중간 지주사는 사업회사보다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네. 자, 단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의 PBR은 내년도에 5배고요. 한국조선해양은 2배고요. HD 현대는 2배도 채 되지 않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주식에 프리미엄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사업입니다.
그죠? 근데 HD 현대그룹의 신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로봇, 두 번째로는 해외 조선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자, 로봇은 누가 하고 있죠? HD 현대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지분 90%입니다. 자, 그리고 해외 조선은 누가 한다는 거죠? 싱가포르 투자법인이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뭐 기타 미국도 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싱가포르 투자법인의 대주주는 누구죠? 중간 지주사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는 사업회사에 대한 특히나 군함조선소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았던 것을 충분히 억셉트가 됐는데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신사업 주가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이 신사업의 주체가 과거에는 객체였던 지주사들이 이젠 주체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비단 HD 현대그룹뿐 아니라 다른 아까 제가 CJ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냥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주사들에 대해서 그냥 싸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삼성그룹주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관을 따라 그냥 밸류업 시즌2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들이 먼저 이제 그룹사들의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편에 먼저 들어가는, 즉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지게차 잘 지으신 캐리하는 지게차. 예, 증시를 캐리할 수 있는 이 그러니까. 지게차 테마에 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포석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배구조 네. 개편. 개편. 네. 그래서 네. 지게 그리고 자동차 네. 관련해가지고 지게차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오늘 왜 이렇게 빨리 해주셨지 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 네. 오늘 특별 게스트 있다면서요? 일단은 그분 좀 모셔보고 할 말 전에 시장 좀 잠깐 또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전에 오늘 진짜 저희 아침에 투자를 사랑해주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분이 한 번에 그림에 또. 잡히는 네. 날입니다. 우리 그러게요. 쿨즘 박지훈 아. 부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반가운데, 월요일에 이렇게 그러니까, 급하게 월요일에. 또 나오셨어요. 아니 그냥 이혁신 차장님 옆에서 좀 들어보려고. 들어보려고. 지금 여기 정리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여기 자리 좋은 게 네. 그 채팅창을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점이. 그래요. 근데 읽다 보니까 참 스토리가 있네요. 네. 재밌어요. 노안 얘기 왔고 저 노안 왔어요. 네. 이 안경 관련돼서도 어떻게 좋습니다. 뭐 시장 돌아가는 거 한마디 해주고 오늘 이야기 시간이 좀 시장이요? 있어서 뭐 시간이 준비되진 좀 있어서. 않았지만 네. 방금 이제 주말에 너무 뉴스가 많았어요. 이혁진 차장님의 오늘 인사이트 잘 들어봤고 네. 어쨌든 뭐 차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결국 종목 장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긍정의 내러티브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서 시장에서 계속 이제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또 미국 저쪽에서도 뭐 매크로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요 고비만 잘 넘어가면 그래도 좀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 네거티브한 뉴스 플로우도 사실 좀 점검해야 되는 많아요. 부분이 있어서 네. 이게 사실은 좀 무거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시장을 열어보면 여전히 모멘텀이 질비해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주가는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차익물이 오늘도 사실은 핑퐁핑퐁 좀 안 좋은 오늘 종목들도 있고 근데 약간 좀 판정승하는 섹터는 조금 반도체 장비 쪽이 오늘 되게 장비 쪽도 괜찮아요. 아까 네. 채팅창 보니까 유니테스트라는 뭐 종목도 지금 10%입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HBM 테스트 장비 쪽에서 새로운 수주 모멘텀도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찐 수준은 아직 받진 않았지만 네. 나올 것 같다라는. 근데 사실 이렇게 선물 보따리가 공개가 되면 이 또한 역시 세론. 또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는 것도 다만 이제 이혁신 차장님 앞서 이제 전반전 중반까지 얘기해 줬던 것들은 스토리가 워낙 좋은 종목들이기 네, 네. 때문에 이쪽은 약간 방망이 짧게 가는 것보다 길게. 한 3번 타자나 한 5번 타석에서 득점해야겠네요. 그 정도 네. 약간 방망이를 좀 길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시장 얘기 뭐 뒤에서 시간 조금 남으면 이어가고 네. 오늘 사실 나오신 이유가 이유가- 진짜 아, 하시고 싶은 예. 말씀 네. 있으셨던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주식 얘기를 하려고 네. 나온 게 아니라 네. 이제 오늘이 이제 9월 8일이죠. 8일. 그래서 8일입니다. 저희 NH투자증권에서 새로운 이제 상품이 하나 이제 런칭이 돼가지고 네. 요거 살짝 요거 살짝 이제 오픈 좀 그래요. 하려고 제가 네.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이름이 N2가 들어가요. N2. NH투자증권이니까 트러스트 웨이. 그러니까 트러스트란 단어는 참 주식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긴 네. 하지만 네. 신뢰 아니겠습니까? 신뢰죠. 그래서 그렇죠. 트러스트
외의 유언 대용 신탁을 좀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의 그 고령화 인구가 벌써 20%가 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의 어떤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자산이 어느 정도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뭐 팩트인 거고 사실 유언 관련 이 법정 소송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 실제 저 유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 유언 맞구나. 단어가 네, 맞는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 신탁 상품이 한 2020년에 한 제가 알기로는 한 8천억 정도 수준의 어떤 자산 신탁 규모였거든요. 오. 이제 이 상품이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4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5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상품이다라고 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상품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러분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요 상품에 관련돼서 이제 서서히 런칭하고 있는 트렌드고요. 아 그래요. 은행에서는 상당히 많이 다룰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일단은 그 뭐 유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인감증명서 없으면 유언 관련돼서 집행할 수 있는 구속력이 약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유언장은 사실 문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이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돼서 이 상품을 왜 들고 나왔냐면 요 병목이라는 요 선상을 살짝 설계 단계에서 요 병목 현상을 걷어내고 그게 이제 이 트러스트 웨이에 대한 유언 대용 신탁의 핵심이다. 빠르게 좀 내용 설명하고 저는 조용히 물론 여러분들 같이 끝나야 돼요. 네, 네. 식사해야 되니까 예,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네. 자, 이제 살아계셨을 때는 이제 그 위탁자라고 하죠. 예, 요 분들이 이제 수익을 이제 향유하게 되는 거고, 예, 돌아가신 후에 이 고객이 정한 이제 수익자들, 이제 상속자들이죠. 그래서, 신탁 재산을 이제 누가 분배하냐면 저희 같은 수탁자라고 하는 네. 증권사나 은행에서 분배해 주거나 수익을 이렇게 지급하는 신탁 상품이에요. 요 도표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탁 재산을 뭐 여러 가지 뭐 다 해당됩니다. 돈도 되고 금전도 되고 유가증권도 되고 부동산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후 수익자에게 이렇게 연달아서 설계할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고 아하. 자, 이제 요 한 표로 표 하나로 이렇게 비교했는데 유언이라고 하는 굉장히 따지기 어려워요. 법적 요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유언 대용 신탁은 이렇게 계약 체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연속해서 지정할 수 있다. 내 자녀에게 또는 그 손자에게도 연속으로 지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철회하려면 또 새롭게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한데 요 신탁 상품이니까 중도 해지 없이 변경 계약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 또 변경할래 언제든지 설계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다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집행하는 거는 이거 보세요 엄청난 장시간이 걸립니다. 장시간이 걸리지만 계약대로 사후 수익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유류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네네. 유류분? 예, 요거 먼저 설명해야 되겠다. 네. 유류분이라고 해가지고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가 유산 받을 수 있는 권리겠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신탁 걸어버리면 유류분은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이 판례가 하나 있는데 유언 대용 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을 침해하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신탁 상품은 아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 이런 것들입니다. 사례를 좀 적어왔는데 좀 침해가 우려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시기를 놓치기 전에 신속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자녀가 미성년자야. 네. 그러면 성년 전까지는 이제 신탁 수익만 좀 지급하고 성년 되고 나서 신탁의 원본을 이전하는 계약도 가능하고 내 자녀가 너무 돈을 퉁퉁 쓰네. 낭비가 심해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신탁 수익만 지급하고 이렇게 요거는 계약으로 좀 조절이 가능한다는 점이고요. 자녀간 분쟁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 사후 수익자로 자녀 전원을 지정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중도 해지, 변경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1인 가족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실제 사례 하나 갖고 왔는데
한 분이 이제 미혼 여성이세요. 네. 그래서 계약 한 30년 정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사후에 수익자를 공익재단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운용자산은 이제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정기예금으로 생전에는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공익재단으로 나는 기부를 좀 해줘라고 이렇게 할 수가 그럼 그 전까지는 생전 수익금에 대해서는 생활비 자금으로 이렇게 계약으로 녹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떤 게 편하냐 이런 거 한번 편의성, 그다음에 신뢰성, 분쟁 예방. 요 분쟁 예방 되게 중요하고요. 네. 워낙 요 나랑 해당이 안 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실제 사례에서는 분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사실은 이 유언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성년자나 인지장애 이런 취약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쟁 예방의 기능이 있고 편의성. 저희가 이제 신탁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워낙 이제 신탁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금전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러려면 또 절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팀이 이렇게 하나의 뭐 변호사라든지 뭐 세무사라든지 또 부동산 전문가가 탁 팀이 돼가지고 요 유언 대용 신탁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또 사후까지도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언급을 하면 오늘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출연을 깜짝 출연한 거고요. 이건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대부분 한 30억 정도 협의도 가능하죠. 기간도 30년인데 뭐 이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고요. 중도 해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해지 수수료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지급 방식도 다 변경으로 계약으로 다 녹일 수 있는 거니까 일시 지급, 정기 지급 모두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N2 트러스트 웨이 유언 대용 신탁 소개를 하려고 제가 약간 맞지도 않는 옷을 입은 느낌으로 등장하긴 했지만 예.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이제 요거 상품 신탁 관련돼서 제가 이제 댓글에 이제 URL 저희 N2에서 찍은 유튜브 채널 영상이 한 10분짜리 하나 있거든요. 네. 요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뭐 더 내용을 이거 내 주변에 요거 관련돼서 고민 많으신 분 계신데 요 영상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좋습니다. 보셨으면 좋겠네요. 꼭 필요한 분들 있으실 것 같고. 그렇죠. 제가 기사로 봤는데 어제 어떤 예능에서 그 왜 배우 전원주님이 네. 이 실제로 이 어떤 재산을 이제 자식들에게 어떻게 나눠줄까, 예, 예. 뭐 유언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변호사와 네. 상의한 뭐 그런 게 어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실제로 진짜 많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필요하신 분들. 요즘도 전원주님은 주식 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되게 잘했지 않았어요? 재테크를 워낙 잘한다고 소문이 금을 된다. 그렇게 그렇죠. 사셨대요. 네. 아, 금값이 그래요? 지금도 뭐 그러니까. 성견지명으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주변에 보면 이렇게 유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또 분쟁이 많거든요.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또 반지할 준비하시는 수 것도 있는,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좋아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뭐 두 분께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씩 더 질문을 하고 저희 끝내봐도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혁진 사장님 오늘 네. 사실 월요일에 남자 예, 이혁진 예. 사장님의 시간인데 아, 어떻게 여기서 예.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바람에 네. 또 아, 소개를 예. 해주셨고 마무리는 그래서 사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쭉 짚어주셨는데 앞에서 브로드컴이 왜 그러니까. 오르는 겁니까? 이제? 워낙에 네. 빠르게 해주셔서 경건해져서 저도 이번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리고 이 상품 이름은 그 네이밍 공모전을 저희 사내에서 아 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네네. 지원했는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가칭은 뭐였는지 혹시 네? 본인이 그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저도 근데 나지 않고. 습관적으로 제가 네이밍 공모전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전 그 부산에 그린나래 호텔 혹시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에 그린나래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 이름 제가 지은 겁니다. 아 그래요? 이름 쓰는데 약간 예, 일관성 그죠. 있으시네. 은퇴하고 네, 아무튼 지게차 봐요. 예, 지게차. 장명 지별구조 개편과 미래 자동차, 그러니까. 그래서 지게차 여러분들. 네. 오케이 그건 그런 걸로 하고 그래서 마무리. 시장 어떻게 해요? 어. 뭐 네. 사요? 뭐 팔아요? 네, 지금 저는 이게 궁금하신 건데. 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굳이 부정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외신에서 뭐 리세션에 대한 우려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기사를 쓰기 위함이고요. 리세션에 대한 신호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 주에 핵심 미션은 PPI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에서 관세발 인플레이션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최근에 브로드컴도 그렇고 우리나라 소부장도 그렇고 결국에는 탈 엔비디아 밸류 체인을 어떻게 더 많이 늘릴까, 이 전장을 확대할까, 이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저는 또 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밸류 체인을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탈 엔비디아 이퀄을 다시 시장의 반응은 삼성전자 밸류 체인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앞으로 소부장이 간다라고 하면 희소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시클리컬 기반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전통 소부장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소부장을 강조드리지 않는 이유는 시장에 시총 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수익률보다 수익금을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사서, 네, 베타가 낮은 종목을 많이 사서 수익률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뭐 관광객 네. 들어오는 거는 사실 예전에는 우리 시장이 되게 심플한 시장이 뭐냐면, 관광객이 들어오잖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분산이 됐습니다. 지금은 에스테틱 하나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한 시장이기 맞아, 때문에 진짜. 그냥 관광객이 더 많이 는다? 늘 겁니다. 에스테틱이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LNC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이제 포스트 파마 리서치 좀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올라가는 네.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한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려가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네. 크게 우려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가는 종목들 예.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해 보자. 그린날에 네. 아신다고 합니다. 아는 분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부산 분들 많이 들으세요. 그린날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 출연해 주셔서 좋은 상품도 소개해 주신 박지훈 부장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지수 코스피 0.27% 상승, 코스닥이 단연 조금 더 좋습니다. 강하게 네. 유지가 되고 있고요. 0.7%대 상승해주고 있네요. 월요일 여러분 마무리 잘하시고 화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